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4살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용기 내어 말하기까지 마음의 갈등이 많았지만 제 사연으로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큰맘 먹고 저의 이혼 사연을 이것에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의 사연으로 용기를 냈고 지금은 결혼했을 때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결혼해서 줄곧 불광동에 살다가 이혼하고 나서는 원래 살던 일산에 와서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아이가 이제 막 4돌이 지났고 아직 엄마 도움 없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엄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이혼했을 때만 해도 아이는 고작 3살이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고 나서 남편과 육아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이는 시댁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안 핏줄이라면서 이혼할 때 그렇게나 저를 못된 년이라 몰아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 때는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도와줄 생각도 없는 분들이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갈라서겠다고 했을 때 저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고집대로 기어이 이혼하겠다면 차라리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어라. 양육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이혼하겠다고 먼저 말 꺼낸 거라며? 좋다. 네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이혼하면 남남이고 우리 아들은 새장가 보낼 테니 너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살아라. 이혼해라 마라 어머니가 간섭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새 가정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어쩌죠? 어머니 아들이 새장가 가든 말든 저는 알 바 아니고요. 어머니 아들이 내 새끼 친아빠는 맞으니 아빠로서 의무는 해야 할 거예요. 안 보고 사는 거 걱정 마세요. 굳이 보기 싫다는데 저도 제 아이 보여줄 생각 없어요. 하지만 양육비 안 주겠다고 치사하게 나오면 저도 법대로 할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시어머니는 양육비를 주고 안 주고 문제는 주기 싫은 마음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듯 싶었습니다. 하긴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혼하고 나면 양육비 나몰라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시모는 손주까지 안 보겠다는 말로 저에게 모진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막상 진짜 이혼하고 나서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싶으신지 가끔 전 남편을 통해 아이를 보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은 탓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들을 보내서 지내다 오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제가 시어머니와 저런 막장 대화를 해가면서까지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구독자분들께 가감없이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이제는 전남편이 되었지만 사실 전남편과는 결혼 초반부터도 꽤나 트러블이 많았어요. 둘 사이에 문제도 있었고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 전 분명히 이 결혼을 하면 힘들게 살게 될 거라는 힌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게 문제지만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 집안의 고유한 분위기는 사람에게 지문처럼 새겨지는 것이라 여간에서는 바뀌지 않은 거더군요.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데다 남자는 하늘이라는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집안이었는데요. 아직도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을 떠올리면 몇 가지 황당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남편은 5살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보다 8년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에만 전념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이 낳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느꼈지만 형님은 표정과 말투가 늘 짜증이 묻어 있었고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형님에게 왜 직장을 관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도 애들 낳기 전에 직장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왜 좋은 직장을 관두신 거예요? 그래도 아주버님 혼자 버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맞벌이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요. 그러자 형님은 한숨을 포혹하니 내쉬더니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라 생각해? 힘들게 들어간 직장, 애 키운다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을까? 거의 반강제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맞지. 아니, 왜요? 휴직하고 애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두 분이서 케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쉽지. 터울 없는 애 둘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나도 고민이 왜 없었겠어? 친정은 멀지. 그렇다고 시댁에서 애들 봐준다는 건 기대할 수도 없지. 동서 이 집안 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어디 이 집 아들들이 육아나 살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나 혼자 전부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하고는 갈등만 깊어지고 결국은 내가 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일 관두고 애 보겠다고 선언한 거고 나중에 애들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다시 일할 생각이야. 형님 말을 들어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더라고요.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경단녀를 반길 회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저에게 덧붙이기를 동서, 나는 이러고 살지만 동서는 절대 애 낳아도 직장 관두지 마. 친정엄마가 그래도 가까이 사시지? 친정엄마 도움받을 생각해서라도 딱 힘든 시기만 버텨봐. 그럼 견딜만 하다더라. 나는 애가 둘이나 돼서 그걸 못 견딘 건데. 이제 와서 후회가 많이 되더라. 시어머니는 우리 애도 안 봐주시더니 동서 애도 안 봐주실 거 아니야. 친정엄마한테 버는 돈 절반 드릴 각오를 해서라도 절대 직장은 관두지 마.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형님. 형님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걸 말로 다 하겠어? 이제는 내 쪽에서 포기하고 사는 거지 뭐. 애 둘 데리고 직장도 없이 이혼할 수는 없잖아.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자유롭게 살 생각하고 참고 사는 거야. 그렇지만 동서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직장 관두고 나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해. 그래야 시댁에 할 말도 있는 거다. 형님은 저에게 직장은 절대 관두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겪은 일을 먼저 경험했으니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형님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건 온전히 본인이 원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시댁을 오가며 며느리 입장에서 보기엔 시댁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긴 했습니다. 가령 명절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자들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에 밥상까지 내외하듯 남녀가 따로 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그나마 여자들은 밥을 편히 먹지도 못합니다. 중간중간 시아버지나 남자들이 밥이나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일어나서 갖다 바쳐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갖다 달라고 하면 양반이죠. 시아버지는 어머니와 며느리가 밥을 먹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는 뭘? 이렇게 말하고 숟가락을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바로 물을 대령하고요. 그거 보고 저는 놀랐는데 형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는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더군요. 아마 시댁에서는 명절에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듯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시댁 분위기에
아마 결혼 초반에는 아주버님과 무수히 싸우며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본인이 지쳐버렸던 거겠죠. 이내 시댁 분위기에 수긍하고 사셨으니까요. 저도 잠시나마 봐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잘하고 그 집 분위기에 맞춰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잘하려고 했던 건 형님과는 살짝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결혼 전부터 친정에 대한 아주 조금의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무난 동료 외동딸에 엄마가 저를 힘들게 키우셨던지라 혹시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없이 자라 애가 저렇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제가 오히려 더 시가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를 스스로 낮추면서 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시가 식구들을 비롯한 남편은 그저 함부로 해도 되는 마음이라고 치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툭 하면 했던 말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없는 저는 굳이 친정에 서둘러 갈 필요가 없다는 듯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친정아버지가 없으니까 명절에는 굳이 급하게 친정 갈 필요 없는 거지? 우리는 손님이 많은 집안이니까 너라도 남아서 나를 도와줘야겠다. 네 형님은 친정이 지방이라 바로 내려가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니. 어,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저랑 남편 온다고 음식 장만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에는 어머니 도와드리고 가겠지만 다음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집도 지척인데 조금 늦게 간다고 큰일 난다니?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구만 뭘 그리 일찍 못 가서 안다루래? 앞으로는 내 말대로 해라. 네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통 넣으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통에 저는 결혼 첫 해부터 명절 당일에 늘 친정엄마 집에는 저녁 무렵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 초반이라 선뜻 어머니 뜻을 거역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 빨리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살게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제 삶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육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살길래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살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시간이 없으니 남편과 이 일 내일 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아이 출산 휴가를 마치고 몇 달 다니다 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처음에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집안일 모두와 육아를 저에게 오롯이 떠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휴직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생활비 다 책임져야 하니까 앞으로 야근도 많이 해야 할 테고 아마 많이 바빠질 거야. 나 신경 안 쓰이게 살림이나 애 키우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생활비는 내 카드로 쓰도록 하고 가계부도 쓰도록 해. 내가 써봐야 우리 가족 식비랑 아기 때문에 쓰는 돈인데 뭘 가계부까지 쓰라고 해? 가계부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나한테 숙제 검사하듯이 쓰라고 하지 마. 그리고 왜 집안일은 내가 도맡아 하라는 거야? 나도 휴직 안 하고 돈 벌 수 있어. 당신 혼자 우리 집 생계 책임진다는 듯이 생색내지 마. 생색이라니? 나는 우리 가정이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사람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심플하게 나는 돈 벌어올 테니 당신은 집안일 해라 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인 건데? 다른 집 전업주부들 봐봐. 내가 이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게 잘하더라. 남편은 집의 생활비를 이제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 대신 집안일과 육아는 제가 도맡아라는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권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카드로 생활하고 가계부를 쓰라는 건 뭐겠어요? 남편은 본인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육아와 가사는 저에게 전담하면서도 전부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 숨막히게 말이죠. 아이 태어난 직후부터 남편과는 이미 이런저런 문제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반에만 해도 저는 남편이 육아나 살림을 많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남자일 여자일 따지는 거 못 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잘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결혼 초반부터 종종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부부 사이 갈등 중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남자들은 집안 살림이나 육아를 여자들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는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부부들이 가사 분담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까지 가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이 다툼은 육아로 번지게 되는 거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쉬게 되니 자연스럽게 아이 보는 일은 제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기가 신생아 때 어떤지 아시죠?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수유를 하고 기저귀 갈고 케어해야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아이 키우는 게 처음이었고 잠도 많은 사람들이라 중간에 일어나 아이를 케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잠을 못 자면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한 명이라도 잘 자자는 생각에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는 건 100% 제가 전담하게 되었죠. 남편은 주말에 가끔 시댁에 아이를 데려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오곤 했는데 본인이 보기 힘드니 일부러 시댁에 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일로 육아로 바쁘게 지내느라 서로 사이가 소원해져도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게 한번 서운함을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마트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시댁과 우리 집은 같은 동네 10분 거리에 살아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라 마트에 가는 길에 시댁을 지나쳐야만 했는데요. 어머니 집 밑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 남편은 회사에 가겠다고 나갔는데 말이죠. 무슨 영문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해 물어봤죠. 당신 아침에 출근한다고 차 가져가지 않았어? 나 지금 마트 가는 길에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당신 차가 있길래 전화해봤어. 어머니가 차를 쓸 일은 없고 혹시 무슨 일이야? 그런데 잠시 대답을 않고 있던 남편이 이러더군요. 어, 여보, 사실은 오늘 휴가 내고 어머니 댁 와서 좀 쉬고 있었어.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어머니가 나온다고 갈비 해놓으셨더라고. 내가 이따 집에 갈 때 당신 것도 좀 싸갈게.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며 연차 한 번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하고 시댁에서 갈비를 뜯고 있다니요. 태연하게 갈비를 싸가겠다고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휴가 내고 어머니 댁 가서 쉬겠다는 말을 했어야지.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갈 일이냐고. 내 앞에서 맨날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면서 종종 이런 식으로 휴가 내고 쉬었나 봐? 나는 종일 애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 집 가서 갈비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니?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하는 사람 생각 안 해? 그러자 남편 역시 기분이 상했는지 곱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럴 거 뻔한데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평소에 내가 어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힘들게 일하는 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힘들다는 소리만 해? 남편은 시댁에 있고 전 유모차를 끌고 밖에서 전화로 싸우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전화로 투닥거리는 걸 옆에서 시어머니가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바꾸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거기서 소갈머리 없이 시어머니를 바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얘기하자고 전화를 마무리하긴 했는데 집에서도 남편과 투닥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화를 내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내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엄마 집에 갔겠냐? 내가 어머니 댁에 있는 거 알면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할 것이지. 굳이 달려들어서 어머니까지 기분 상하게 했어야 해? 너는 애 때문에 내 아침밥 한번 차려준 적 있어? 엄마가 내 얘기 듣더니 이혼해도 된다고 화내시더라. 당신은 돈도 안 버는데 집에서 자기 본분도 안 하고 있잖아. 화낼 사람은 당신 아니고 나야. 당신은 내가 화내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구나. 나는 집에서 애 보면서 삼시세끼 잘 차려 먹고 사는 줄 아니? 당신이 휴가 낸다고 하면 내가 뭐 당신 부려먹기라도 해? 왜 굳이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어머니 댁에 갔냐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그러라고 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휴가 내고 와서 쉬라고 한 거냐고. 그래. 우리 엄마가 나 밤낮 없이 돈 버는데 쉬는 날이 집에 있어도 제대로 못 쉰다고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고 집에 오라고 했어. 매번 있는 일도 아니고 엄마가 아들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실 수도 있지. 이게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질타받을 일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바꿔서 혼내겠다는 거 내가 간신히 말린 건 줄이나 알아. 제 입장에서 충분히 화나고 서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해심이 없어서 싸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솔직하게 말하고 시댁에 갔다면 차라리 덜 서운했을 겁니다. 남편이 굳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시댁에 간 이유가 뭐겠어요? 쉬는 날 집에 있으면 아이를 보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게 싫었던 거겠죠. 저는 본인만 생각하는 남편이 서운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독박 육아하는 며느리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자기 아들 안침밥 얻어먹은 적 없다는 소리에 이혼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처음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만으로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건 아니에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비단 한 번의 싸움뿐이겠습니까? 남편이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는 꼬박꼬박 용돈을 매달 드렸던 일이나 시어머니 환갑 때 어머니가 며느리들 모르게 남편과 아주버님에게만 연락해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한 사건 등등 여러 가지 감정 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싫었던 것이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면 시어머니에게 툭 하면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나서는 꼭 저를 나무라시곤 했습니다. 예, 지웅애미 너 왜 자꾸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니? 네가 집에서 애 키우느라 힘들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꼭 그렇게 못 살게 굴어야겠어? 네 신랑은 밖에서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거 늘 염두에 둬라. 집에 있는 사람이 애 보고 살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어라. 어머니,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싸운 일을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 듣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실 게 아니라 부부싸움한 거 고자질한 남편을 뭐라고 하셔야죠. 우리 아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집에서 맘 편히 쉬지를 못한다는 말을 하겠어? 애는 너만 키우는 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유난 떨지 말고 네 남편이나 잘 챙겨라. 어머니는 한결같이 자기 아들 편을 드시는지라 제가 뭐라 변명을 하는 것도 꼴이 우스웠고 늘 말을 아끼는 쪽은 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 부모 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부 사이의 불화를 자기 엄마에게 말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결혼하고 삶이 바뀐다고 한다는 말을 결혼 전에 무수히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부부 사이에 쌓이면서 싸우는 횟수가 잦아지니 자연스레 대화도 줄어들었고 저도 서서히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다니던 직장에 조금 이르게 복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3년까지 휴직이 가능했지만 남편이 알량한 생활비 벌며 생색내는 게 보기 싫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아이가 문제였어요. 세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데 집 근처에는 영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탓인지 어린이집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친정엄마에게 아이 유치원 갈 나이까지만 신세를 지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도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댁 도움을 받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복직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봤자 버는 돈이 전부 아이 맡기고 케어하는 걸로 다 나간다며 그냥 집에 있는 게 돈 버는 거라는 말도 했어요. 당신 일하는 거 잘 생각해봐. 나 혼자 벌 때랑 그다지 차이 안 날 수도 있어. 애 어린이집 하원하고도 당신 퇴근 시간까지 다른 사람 손 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지구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했어.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출퇴근하면서 엄마 집에 맡길까 해. 엄마 집 근처에 어린이집 보내면 등하원은 엄마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 장모님이 지웅이 봐준다고 하시면 좋지. 근데 나는 출퇴근이 반대 방향이라 매일 지웅이 데리고 오고 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회사 가는 길에 엄마 집에 맡기고 가려고 해. 조금 힘들어도 직장 다니려면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남편은 친정엄마가 봐준다는 말에는 반색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할머니가 나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이 시댁처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제가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기로 한 거니 힘들어도 감수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는 제가 힘든 게 눈에 빤히 보이니 너무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남편만 오케이 한다면 저희 집에서 아이를 봐주겠다는 큰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다니던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도 했고 집에서 노느니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희선아, 엄마가 차라리 주중에 너희 집에서 지내면서 지웅이를 봐줄까? 방도 네 개고 김서방이 퇴근이 빠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있어도 굳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김서방만 괜찮다면 지웅이 5살 때까지만 엄마가 길러줄게. 그때쯤이면 너도 수월하지 않겠어?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나는 좋지. 근데 엄마가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지. 아마 남편은 엄마가 애 전담해서 봐준다고만 좋아할걸? 나 일하는 거 마뜩찮아한 게 다른 사람 손에 애 맡기는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였거든. 엄마랑 같이 지낸다고 해도 지웅 아빠는 아마 불편하다고 안 할 거야. 남편은 역시 제 예상대로 엄마가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를 봐준다는 건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물론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불편하긴 하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죠. 엄마가 저 거들어준다면 제가 남편을 달달 볶을 일도 없을 거라는 것도 계산했을 겁니다. 솔직히 애 봐준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조부모가 전담해서 아이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에게 아이 봐주는 비용을 용돈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 달 뒤 제가 복직하는 시기에 맞춰 집으로 간단히 짐을 꾸려 오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도록 준비해 놓았고요. 저도 엄마가 집에서 같이 지내니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덜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 도움을 받으며 직장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가 계시니 저보다 더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아예 연락도 없이 야근을 하거나 모임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평일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엄마 덕에 육아 스트레스가 줄었으니 엄마가 집에 가는 주말에는 아이와 셋이서 놀러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든 추억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용 아빠, 주말에는 우리가 밀린 청소도 구석구석 해놓고 아이 데리고 놀러도 좀 다녀오자.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뭐 할지 계획이라도 세워봐. 그동안 매번 나 혼자 애 데리고 다녔는데 이 정도는 이제 당신도 해줄 수 있지? 싸우자는 식으로 한 말도 아니었건만 남편은 잘해보자며 꺼낸 저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당신 사람 무지하게 피곤하게 하는 거 알아? 편하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기 싫다고 일한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나는 대충 살아도 그만인 사람인데 왜 자꾸 일을 벌여?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을 자꾸 시키면 나는 당연히 주체적으로 움직이기가 싫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내 뇌가 일을 하겠냐? 그냥 하던 대로 살자. 남편은 귀찮다며 살던 대로 살자고 못을 박더라고요.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아이를 케어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편하게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을 끌고 가보려던 제가 더 한심하게 느껴져서 그냥 알겠다 했어요. 솔직히 그동안은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 해보면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도 그래.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러길래 다들 이러고 사나 보다. 성향 차인가 보다 하면서 애써 넘겼는데 이제는 제가 한계라는 걸 느끼겠더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터진 게 한 달 정도 뒤 제 월급날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엄마에게 드릴 용돈과 우리 생활비 의논을 하기 위해 미뤘던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낼 때만 해도 그날이 우리 부부 사이를 정리하는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며칠 있으면 나 월급날인 거 알지? 우리 생활비 빼고 엄마한테 150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지만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데 당신이 조금 더 보태주면 좋고 그게 싫으면 내 월급에서 드릴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150만 원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도우미를 써도 월 200만 원은 훨씬 넘게 준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제가 준 돈도 분명 함부로 안 쓰고 모아놓으실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드리는 돈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역시 이 부분도 저와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용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돈을 드리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드린다고 하는 돈의 액수를 듣더니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뭐? 150? 당신 월급 절반을 장모님한테 다 드린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으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그랬으면 나 장모님한테 애 맡기는 거 찬성 안 했을 거잖아. 겨우 당신 월급 받으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저축도 하나 싶었는데 뭐 150을 드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남편이 뻔뻔하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만 일단 한번 꿀꺽 삼키고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당신 설마 우리 엄마가 지웅이 봐주시는데 공짜로 애 맡길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한 건지 말해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이 맞벌이 하면서 엄마한테 이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봐.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아까워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생각하는 금액과 절충해 볼 요량으로 참고 얘기한 것인데 남편은 애초에 저와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한 금액? 나 그런 거 애초부터 생각 안 했어. 말했잖아. 장모님이 원해서 우리 지웅이 봐주시는 거고 당신이 일한다고 하니까 딸 힘들까봐 봐주시는 거잖아. 당신이 피곤하게 사는 것 자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럼 당신이 감수해야지. 왜 나한테 의견을 물어? 솔직히 말해줄까? 나는 당신이 용돈을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한다고 봐. 저는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듣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개논리가 참 정성스럽더라고요. 뭐?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장모님 우리 집에 오면서 아끼는 생활비가 얼마겠냐? 당신 혹시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린다고 식비나 생활비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가 우리 집 오셔서 생활하면서 내 카드값 정확히 1.5배 더 늘었어. 당신이 마트에서 식재료 사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생활비 아끼시는 만큼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해? 우리 지웅이가 애 먹이는 애도 아니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잘 노는 애인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말이야. 저는 남편의 속내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동참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집에 들어오면 늘 아이가 자고 있는 평화로운 상황만 봤으니 아이 봐주는 일이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친정엄마에게 드리는 돈이 아까운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당신한테는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일이 별일 아니다 이거구나. 우리 엄마가 먹고 자는 거 돈을 내야 한다고? 좋아. 나 이번 주말 지나고 엄마 더 이상 올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게. 도저히 이건 아니지 싶어. 그럼 어쩔 건데? 당신이 원해서 장모님 오시라고 한 거잖아. 대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장모님 오지 말라면 어쩔 건데? 대안이 왜 없어? 당신 어머니는 우리 지웅이 할머니 아니야? 다음 주부터는 당신 어머니한테 맡겨야지. 뒤쪽에 사는 당신 어머니는 모른 척하는데 왜 멀리 사는 우리 엄마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 애 봐달라고 하면 돈 받아도 되는 거지? 당신 논리대로 하면 돈 드릴 필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까지 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개논리야? 우리 엄마랑 당신 엄마랑 경우가 같냐? 우리 엄마는 장모님보다 나이도 많고 아픈 데도 많으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애 봐줄 일 없을 거라고 못 봐주신 거 몰라?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는 부탁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드려야지. 저는 남편이 하는 내로남불식 논리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 엄마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도대체 무슨 논리야? 이건 내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지웅이 봐달라는 거 부탁한 게 내 실수였네. 나도 이제는 당신한테 질린다.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기르는 거 나 혼자 한 거야? 당신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니? 내가 혼자 다 감당하고 살 거면 차라리 당신하고 이혼하는 게 낫겠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남편에게 이혼을 얘기하니 남편은 우습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이혼? 당신은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이혼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혼 얘기를 왜 꺼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요즘은 저처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두가 당신 도장 필요하대? 당신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랑 우리 지웅이한테 소홀했던 것도 다 이혼 사유야. 당신 어머니는 또 어떻고? 그동안 막말 들었던 거 내가 전부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네. 내가 하나 못하나 어디 한번 두고 봐. 대신 이 집에서는 짐 싸서 나가.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신랑이 끝에 고성에 오고 가다가 남편은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하고 깨진 물건을 전부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부부싸움하면서 폭력까지 쓰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여차하면 저를 때릴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날 대판 싸우고 나서 우리 부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긴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아이를 당분간 엄마 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도 대강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가서 출퇴근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을 집에서 내쫓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무렵 남편이 느닷없이 협의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소송을 하면 본인이 불리할 거란 조언을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혼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한 이상 좋게 끝낼 생각은 이미 없었습니다. 변호사 말도 그랬어요. 받아낼 수 있는 한 최대로 받아내고 이혼하는 게 승자라고요. 저는 협의 이혼하자는 남편의 회오를 물리치고 소송을 했고 위자료 3천만 원에 매달 아이 양육비 80만 원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보탠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해서 모은 돈 전부 다 털어주고 보증금에서 남은 3천만 원 가지고 시댁에 들어갔다고 들었네요. 어디 그 돈으로 새장가 갈 수 있을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친정엄마와 같이 살면서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는 다행히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이혼 소송하는 중간에 시어머니에게 어이없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저도 참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 맺힌 거 없이 속은 시원하네요. 막상 이혼이라는 걸 하고 보니 꼴 보기 싫은 시무와 남편 안 보고 사는 지금이 훨씬 속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와 잘 지냈던 형님은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형님은 저에게 이혼하길 잘했다며 그 집에서 탈출한 제가 승리자라는 말씀을 매번 연락할 때마다 하시네요. 저 같은 사람도 소송으로 이혼을 했으니 저보다 더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굳이 힘들게 참고 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육아나 가사 같이 안 하는 남편들은 아빠나 남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죠. 본인은 편하게 살기 바라면서 아내가 고생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쓰나요? 자기의 봐주는 장모에게 돈 주는 거 아까워하고 공짜로 부리려는 사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는 100번 다시 돌아간데도 이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앞으로 아이와 씩씩하게 살아갈 저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